최근 들어 묻지마 살인 사건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동기가 명확하지 않거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줍니다. 특히 최근의 사건들은 가해자의 정신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분노와 불안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며 개인적인 문제가 범죄로 포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묻지마 살인은 예측과 예방이 어렵기 때문에 더 큰 불안감을 조성하는데요. 이러한 사건은 특히 대중교통, 거리, 쇼핑몰 등 일상적인 장소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욱 공포감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사건 또한 그저 살인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인간 내면의 어둠이 드러난 끔찍한 살인사건입니다. 무고한 여성들이 연쇄적으로 희생된 비극, 이 사건의 중심에는 바로 심영구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강도범이 아니라 잠재된 살인 욕구를 폭발시킨 연쇄 살인마였습니다. 그의 범죄는 명확한 동기 없이 무작위로 사람들을 공격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1989년에 발생한 그의 일련의 살인 사건들은 우발적이면서도 무차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들 역시 특정 원한 관계없이 범행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심영구의 살인은 그가 생활고에 시달리던 상황에서 범행이 촉발되었고 이후 범죄의 수위가 점점 잔혹해지며 연쇄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범행은 특정한 이유 없이 길에서 마주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묻지마 살인의 전형적인 특징을 나타냅니다. 이 이야기는 그의 첫 번째 살인부터 마지막 검거에 이르기까지 추격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건의 시작으로 가보겠습니다. 심영구는 1961년 충청북도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부터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8살 때 어머니가 아버지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가출하면서 그는 계모와 이복 형제들과 함께 자라야 했습니다. 중학교를 중퇴한 후 가출해 신문팔이, 구두 닦기, 막노동 등을 하며 생활했습니다. 이후 26살에 강도 상해죄로 복역하고 1988년에 출소했습니다. 출소 후 친모와 재회했으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희망이 없는 생활 속에서 결국 심영구는 거리로 나가 무차별적인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1989년 5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칼로 찔러 다수의 사망자와 다수의 중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범행은 훗날 정남규의 범죄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며 심영구의 불행한 어린 시절과 학대 경험이 그의 잔혹한 범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영구는 강도를 목적으로 범행을 시작했지만 폭력을 휘두르면서 점차 그 잔혹성에 중독성이 되어 연쇄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한 번 칼로 찌르고 나면 이성을 잃고 계속해서 찌르게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새벽에 귀가하는 사람들이나 장사꾼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첫 사건은 1989년 5월 21일 새벽 경기도 성남시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는 미용실에 침입해 주인을 공격하고 돈을 훔친 뒤 도주했지만 피해자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심영구가 훔쳐 달아난 현금은 단돈 7,000원, 현재 가치로 약 5만 원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이후 심영구는 6월 11일 새벽 성남의 골목길에서 또다시 피해자를 살해하며 범죄를 이어나갔습니다. 며칠 후 6월 16일 서울 관악구에서도 노상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했고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을 훔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이 사건들을 각각의 노상 강도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범인이 동일 인물일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잠잠했던 심영구는 8월 4일 새벽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성남시 수정구의 골목길에서 여성의 비명이 들려 주민들이 신고했으나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범인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현장에는 벽에 묻은 혈흔과 쓰러진 피해자 박 씨의 시신만 남아 있었습니다. 박 씨는 등과 어깨에 치명상을 입고 현장에서 바로 사망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3개월 후 성남에서 또 다른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1월 16일 새벽 철야 기도를 마친 김 씨는 골목길에서 한 남자에게 공격당해 살해당했으며 그의 가방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범인이 가져간 가방 안에는 성경책밖에 없었습니다. 이로써 성남에서만 네 번째 살인이 발생했고 주민들의 공포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수사팀은 이 사건들을 연쇄 살인범의 소행으로 보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범행이 새벽 시간대에 발생했기 때문에 동일범의 가능성을 높게 보았습니다. 피해자들이 특별한 원한 관계가 없었다는 점에서 범인은 금품을 목적으로 무작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들은 인적이 드문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해 목격자가 없었고 범인은 매번 신속하게 사라졌습니다. 수사팀은 피해자들의 주변 인물 및 전과자 등을 조사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후 11월 26일 경기도 구리시에서 또 다른 살인이 발생하면서 사건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범행 방식과 흉기 사용, 가방이 사라진 점 등은 이전 사건들과 유사했습니다. 연쇄살인이 이어지면서 수사팀은 더욱 조바심을 내기 시작했지만 범인의 정체는 여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약 한 달 후인 12월 23일 오후 8시 30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지동에서 중년 여성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노점상에서 일하던 54세의 장 씨로 사건 당시 장사 후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장 씨를 살해한 뒤 17만 원과 버스 승차권 240장을 빼앗아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인 크리스마스 새벽 4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의 한 슈퍼마켓에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범인은 슈퍼마켓의 여주인에게 다가갔으며 여주인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그녀의 11세 아들이 방에서 자다가 깨어나 함께 범인과 맞섰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두 사람을 잔인하게 찔러 살해하고는 이웃들이 모여들까 두려워 서둘러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범인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슬리퍼 한 짝을 떨어뜨리면서 결정적인 실수를 범했는데 수사팀은 이 슬리퍼를 단서로 활용하여 현장 주변에 대한 대대적인 내사와 탐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사 결과 슬리퍼의 주인이 인근 주택가에 거주하던 심영구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사팀은 그의 동선을 역추적하여 그가 연관된 사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의 행적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남시, 구리시에서 발생한 여러 살인사건과 일치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심영구는 8개월 동안 무려 8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연쇄살인범으로 드러났습니다. 1개월 이상 이어진 끈질긴 탐문 수사 끝에 심영구는 성남시 수정구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집을 떠나 애인의 집에 은신하고 있었으며 그의 거주지에서는 손가방, 미처 처분하지 못한 작물, 버스, 승차권 등 범행에 관련된 증거물 21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1990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의 새방에서 심영구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심영구는 재판을 마친 후 1990년 11월에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과 3심에서도 사형이 확정되었고 결국 1992년 12월 29일에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여담으로 심영구는 8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얻은 돈이 수십만 원에 불과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무작정 범행 대상을 선택하고 칼을 휘두른 이유에 대해 심영구는 술을 마시면 성격이 포악해지고 자제를 잃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범행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에 묻히게 되었는데 당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았던 만큼 권력자들이 사건 보도를 자제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심영구의 범행 스타일은 주로 심야에서 새벽 사이에 무작위로 공격하고 금품을 훔치는 것이었으며 이는 김대두와 유사한 패턴으로 보였습니다. 심영구 사건은 무차별적인 범죄의 위험성을 잘 보여줍니다. 최근 순천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사건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경고 없이 발생한 비극입니다.
두 사건 모두 범인이 특정 대상을 겨냥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며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변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하고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시 대처 요령을 익히고 지역사회의 안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공유를 통해 불필요한 공포를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묻지마 범죄의 피해를 줄이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안전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함께 이러한 예방 조치를 실천해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례를 통해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안전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안전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범죄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길 바라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